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2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5번에 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살펴봤고 마지막 전제 조건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유는 죽었다 깨어나도 2년은 채우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도 2년까지 채우셔야 됩니다. 무슨 기간, 어느 지역이 들어가면?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그냥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그래서 2년 보유는 무조건 채우셔야 되는데 그때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대신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다 조정대상 지역이고 이번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다 폐지가 됐죠? 네, 다 폐지가 됐고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시는 다 해지가 다 됐고요. 알고는 계시죠? 네, 그래요. 알고 있다고 하세요. 자, 그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때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건 취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2년 거주를 안 했어요. 근데 샀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 거주 채워야지만 비과세가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취득했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2년 거주 요건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샀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2년 거주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가 되더라도 2년 거주는 채워야 되는 거고. 반대로 취득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면 2년 거주는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은 어느 시점, 즉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과세 판단할 때만. 나중에 가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은 중과세가 돼요. 그건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원래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특례를 제외하고는 원래 집이 한 채 있었고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요. 그래서 팔아요. 근데 일시적인 2주택은 아니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집을 팔았을 때는 2주택에 걸리죠. 2주택에 걸리니까 세금 내야 되죠? 자, 문제는 이 집을 팔았을 때는 1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보유는 채워야 돼요? 2년 보유는 채워야 되는데 그때 2년 보유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2021년도부터. 네, 올해 6월 달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고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2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다른 집을 다 팔고 나서 2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언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을 잡아주니까 기존 제도는 없어졌고 혹시라도 이걸 오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실무적으로.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여기서 질문.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특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2년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글자 그대로.
물론 이제 건설임대주택이 있고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원칙은 건설임대주택이에요. 글자 그대로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뭐한 기간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 및 거주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건설임대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그게 민간건설이든 공공건설이든 상관없이 건설임대주택이 뭐예요?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있죠? 처음부터 분양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보통 건설임대주택을 왜 짓는지는 아세요? 건설임대주택을? 모르세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보통 일반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에 분양을 하고 싶은데 상한제가 15억에 걸려 있다. 그러면 15억에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대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높게 분양을 하고 싶으면은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임대 아파트면은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임차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임차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의 의무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임차에서 사는 동안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 아니죠? 남의 집이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분양받은 순간부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 맞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러면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이거부터 본다고, 이거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채웠어야 돼요? 2년 이상을 채웠어야 된다고, 이걸. 근데 이걸 못 채운 거예요. 이걸. 그러면 비과세 못 받죠? 근데 이 집은 해주겠다고, 이 집은. 왜? 살다가 분양받은 집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임차한 날로부터,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 뭐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몇 년 보유를 안 했어도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주공아파트가 대부분 이런 케이스죠. 그죠? 주공아파트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분양도 있겠지만은 임대 후 분양 아파트들이 있어요. 공공임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년 의무 임대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 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 받자마자 팔아도 돼요. 굳이 그때부터 2년을 더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년 거주한 사실이 있으니까. 5년 거주한 사실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는 건설임대주택만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LH공사가 임대 후에 분양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LH공사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일반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LH공사가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임대 후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LH공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공공건설임대인 줄 알았어요. 공공건설임대인 줄을 알고 5년 산 다음에 팔려고 봤더니 매입임대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LH공사랑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줄 알고 들어와서 이 법을 안 다음에 5년을 살았으니까, 거주를 했으니까 분양 받고 나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임대주택만 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걸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 초에 LH공사가 매입을 해서 임대한 아파트도 이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공공 매입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 거고,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임대주택이 나왔다. 아셨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일반 개인들이 집을 지어서 임대 내놓은 거 말고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한해서만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요 아파트들에 한해서는 2년 보유를 채웠으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은 받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2년을 채웠으면 굳이 이걸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건데, 요걸 2년을 못 채웠으면 이걸 보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년을 못 채웠는데 어떻게 5년을 채울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아니 2년이 안 채워졌는데 5년을 채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거 하나뿐이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2년 보유 안 해도. 어떤 경우냐? 반드시 세대 전원이 다른 신하군으로 이사를 갔을 때예요. 다른 신하군으로. 그것도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그때 부득이한 사유는 자녀 취약이라든지 근무상이라든지 질병 요양이라든지 그러한 사유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사유서를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녀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부터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산 다음에 2년간을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를 내는데 2년간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용하는 거죠. 어차피 얘가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너는 돈이나 벌어 해서 얘를 전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1년 산 다음에 얘 전학을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학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된다. 1년 살았는데 비과세 해달라 이런 장난을 하도 많이 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고등학생부터는 전학을 안 시키거든요. 공부에 방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전학을 시켰다. 취약 문제 때문에 전학을 시켰다. 그건 진짜 공부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서 그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생부터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이 아니라 무슨 형편에 의해서? 근무상.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서 다른 신하군으로 가면 안 되고 근로자가 전근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신하군으로 갔을 때 그것도 가족 전체가 다 떠나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하남시로 넘어가요. 노원에서 다른 시로 간 거 맞아요? 맞죠? 노원은 서울시고 하남은 경기도니까. 그죠? 다른 시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노원에서 하남 가는 게 가까울까요? 노원에서 금천 가는 게 가까울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실무에서는 경계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만약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2년 보유 안 했다면 1년 거주한 사실, 즉 주민등록등본하고 내가 전입신고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주소가 되어 있다는 걸 주민등록등본하고 그다음에 이 사유서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해당 세무서에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데 근무상 사유로 같은 시에 해당하는지 다른 시에 해당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서울에서 인천은 같은 시로 봐요. 서울에서 인천은. 그러니까 이게 통근거리가 하루에 통근거리가 가능하면 같은 시로 봐요. 근데 서울에서 강화군은 다른 시로 봐요. 강화군도 인천시에 내 있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잖아요. 근데 강화군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시나 군으로 봐줘요. 예. 근데 서울에서 부평구청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에서 부평구청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분명히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른 시지만 실무적으로는 같은 시로 범위로 봅니다.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 수용되면 그냥 보유 및 거주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줍니다. 수용은 강제로 뺏긴 거니까. 그래서 수용됐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몇 년 보유했습니까? 몇 년 거주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물론 수용됐었을 때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수용이 한꺼번에 되면 다행인데 일부만 수용될 때가 있죠. 일부만. 그러면 남아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인데 9개월 보유하고 있었어요. 9개월. 근데 이만큼 수용이 된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여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럼 문제는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수용됐죠? 그러면 여기 허물어요 안 허물어요? 허물겠죠? 그러면 이게 주거 기능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이 아닌 게 되죠. 주거 기능이 안 되니까. 아니 안방으로 해서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주무실 거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주거 기능이 안 되니까 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못 받아요. 너무 억울한 거죠. 차라리 수용을 다 해주던가. 그래서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달아줘요. 무슨 전제 조건을 달아주느냐. 남아있는 잔존주택이 있다면 그 잔존주택은 5년 이내만 팔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남아있는 잔존주택은. 자, 그 다음에 출국을 했을 때 출국을 하게 되면은 이때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보유 및 거주에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떠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출국을 해야 되느냐면 이주 목적으로 출국했을 때 이주 목적으로 아예 우리나라 떠나겠다는 소리죠. 마지막 떠나는 길에 좋은 추억 가져가라 그래서 그냥 한 채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출국 당시 몇 주택이어야 돼요? 1주택이어야 되고 반드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는 팔아야 돼요. 늦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로 이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는데 딱 하나 정리 못하는 게 있어요. 집은. 정리 못해요. 왜? 나갔다가 만약에 적응 못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는데 집이 없으면 한동안 헤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집 한 채는 남겨놓고 가도 좋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국 당시에 집이 한 채 남았다. 그러면 몇 년간은 눈 감아줄게. 2년간은. 그러니까 2년 지났다. 2년 지나도록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적응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는 것은 무조건 세금 내라 그래요. 근데 2년 안에 파는 것은 여기까지는 눈 감아줄 테니까 하여간 네가 2년 안에 결정해. 들어올지 나갈지. 아셨어요? 시험지에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꼭 이거 틀리게 내면 3년으로 주거든요.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년 보유 및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있더라. 건설임대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거주 5년,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했다. 거주 1년, 아셨죠? 출국 나왔다. 몇 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양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다시 한번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 나왔다. 거주 몇 년? 5년.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거주 몇 년? 1년. 출국했다. 몇 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양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세법은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규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을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등기로 양도를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로 계약을 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그냥 보세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미등기니까. 그래서 미등기로 양도를 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 과세한다고요. 아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도 특례가 있어요. 하여간 특례가 지랄이에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란 소리거든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요. 미등기라는 말은 뭘 말한다?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그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미등기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등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한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기할부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다. 이건 내 의지다 아니다? 아닌 거죠. 법률이나 법원에서 등기하지 말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분양권을 등기 안 하고 파는 것은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분양권은 원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등기로 안 본다 이야기고. 또 하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대요. 근데 뭘 받지 않았대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짓게 되면은 허가를 받고 지어요? 허가 안 받고 지어요? 신축을 할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허가 받겠죠? 등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이 있죠. 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죠? 그대로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왜? 건축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면적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맞춰주기는 하겠지만 건설하시는 분들이 설계사가 대충 맞추는 하겠지만은 허가를 받으려면은 법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일단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대로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까요? 불법 증축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욕실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창고를 하나 더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불법 증축을 하거든요. 여기가 무허가죠. 그러면 여기가 등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겠죠? 근데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근데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미등기니까 비과세 못 해주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허물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사서 또 뭐 할까요? 또 짓겠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이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그중에 일부가 뭘 받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허가를 안 받았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뭘 받지 않았으면? 허가 받지 않았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같이 비과세 해줄게. 왜? 어차피 주택으로 썼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비과세 해주기 위해서 여기도 뭘로 봐준다? 등기로 인정을 해주겠다고요. 뭐 해주기 위해서? 비과세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들 보면은 다 불법 증축 부분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거 팔면 그냥 등기된 부분이든 안 된 부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비과세 해줘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안 그러면 다 허물 거거든요. 분명히. 어차피 여기 세금 낼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사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만 이해하세요. 의미만.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과세 못 받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자, 그때 고가주택이란 무슨 주택을 말하느냐? 고가주택이란 무슨 시점에? 양도 시점에 뭐가? 실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되면은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안 줘요. 단 무조건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미등기 같은 경우는 전부 과세예요. 미등기는 애초부터 불법 사항이니까 전체를 다 과세하는 거고 고가주택은 얼마만 과세하는 거예요? 초과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초과분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나쁜 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 아니에요. 무슨 집이에요? 짠한 집이에요. 얘가 뭔 잘못을 했어요? 얘 무슨 짓 했어요? 그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이 얘라고요. 억울하죠? 이쁜 게 죄예요? 이쁜 건 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똑똑해요. 내내 쳐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책 한 번 봤는데 다음날 시험을 보면 꼭 만점을 맞아요. 이쁜 게. 재수없죠? 그래서 왕따 당한 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받는 집이 이 집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에 판다고 쳐요. 15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진짜 15억에 팔려요? 안 그래요. 그러면 15억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는요. 수요가 있단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결정할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거래가는 누가 결정할까요?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즉 수요나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실거래가라고요.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안 사면 거래는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건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되는 거죠. 불법 거래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놨어요. 근데 사겠대요. 그러면 내가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팔았더니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과세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고가주택은 말이 안 되는 주택이에요. 억지로 만들어 놓은 주택인데 그냥 사회 통념상 보니까 12억이 넘는 집이 많다 적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적어요. 얼마 안 돼요. 12억이 넘는 집이. 아셨어요? 많아봐야 한 20%나 될까 말까 해요. 대한민국 전체 집을 보면. 서울만 놓고 보면 많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짜증이 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손해를 보세요라고 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집이 고가주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가주택은 여러분들께서 나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일부만 과세하는데 얼마만 과세하느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뭘 구하느냐면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이때 12억 초과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이 중에서 얘를 가지고 따진다고 얘. 그러니까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옆집은 1억에 사가지고 이번에요 11억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 봤어요? 10억 이익을 봤는데 비과세예요. 나는 11억 4천만 원에 사가지고 12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 봤어요? 1억 1천만 원 이익 봤죠? 더하기가 안 돼요? 1억 1천만 원 이익 봤죠? 근데 나는 세금 내야 돼요. 왜?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억울하죠. 아니 이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세금을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얘보다 이익이 한참 적게 나왔는데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얼마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내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양도가액으로 계산해서 나온 양도 차익도 전체에 대해서 다 내지 말고 여기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내면 되죠.
양도가액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면 얘도 10%만 내라고요.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분이 20%면 여기도 20%만 내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계산을 해야죠. 그 비율이 이거죠. 그러니까 분모에다가는 뭘 적고 양도가액을 적고 분자에다가는요. 초과분을 적으면 되죠. 그러면 몇 프로인지 나오잖아요. 몇 프로인지 나오죠? 그만큼만 과세하겠다고요. 양도 차익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다. 15억에 팔았으면 12억 초과분이 얼마예요? 3억이네요. 그러면 15분의 3, 몇 프로? 20%, 5분의 1이니까. 인수분해 할 줄 알죠? 3, 5, 15, 5분의 1이니까 20%죠? 그러면은 전체 금액 중에서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죠? 그럼 여기도 20%만 계산하라고요. 아셨어요? 만약에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12억 초과분이 얼마예요? 8억이네요. 12억 초과분이. 그러면 20분의 8이면 몇 프로? 2에다가 얼마로 곱해야 8이 나와요? 2에다가 얼마로 곱해야 8이 나와요? 4. 그러니까 40%. 1.5에다가 얼마로 곱해야 3이 나와요? 2. 그래서 20%. 안 그래요? 구구단은 할 줄 알죠? 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40%만큼이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면 여기도 40%만 계산하라고요.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무슨 금액을 적고 양도가액을 적고 분자에다가는 초과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비율만큼을 과세되는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죠. 과세되는 양도 차익으로.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요. 근데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왜? 짠한 집이니까. 나쁜 집이 아니라 짠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것도 많이 해줘요. 많이. 4%씩에서 최대 80%까지 해줘요. 일반 부동산이 2%씩밖에 안 해주거든요. 얘는 4%씩 해줘요. 미안해서. 비과세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미안해서 4%씩 해서 최대 80%까지 해줘요. 이건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잘 잡으셔야 돼요. 고가주택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집이다. 비과세에서. 그래서 전부 과세하는 것은 미안하니까 얼마만 과세한다? 12억 초과분만 과세할 것이다. 12억 초과분만. 그리고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주는데 많이 해준다. 미안해서. 그러니까 뭘 안 해주는 대신, 비과세를 안 해주는 대신 다른 곳에서 혜택을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어요. 5억에 사서. 아셨어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발생을 해요? 10억이 발생을 합니다. 이익이. 10억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미등기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혜택은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기본공제라든지 이런 혜택 자체는 아예 없다고요. 아예 없으니까 그대로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다가 70%에서 7억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많아요? 많아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미등기 하라 그랬냐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협박용이에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끔 해줄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를 할 거면 걸리지 않는 게 상책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이 5억 원짜리를 15억 원에 팔았는데 등기하고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장특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세금 계산해 보면 약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보세요.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미등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등기는. 이해되셨어요? 근데 똑같이 5억 원에 사서 15억 원을 팔았어요. 근데 그게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비과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얼마가 넘었으니까 12억 원이 초과됐으니까 12억 원이 초과됐으니까 무슨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과세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12억 초과분이 얼마? 3억이니까 1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면 되죠? 15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이 몇 프로? 20%잖아요. 20%. 그러면은 15억에서 5억을 빼서 10억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10억 중에서 12억 초과분이 3억이 차지하는 비율 몇 프로? 20%만 과세하겠다고요. 20%만.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요. 똑같이 10억을 벌어도 이 사람은 10억에 대해서 계산하지만 여기는 2억에 대해서 계산한다고요. 그리고 장독공제도요. 장독공제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1270만 원 나와요. 보세요. 일반 부동산이면 1억 2천 나올 거 이거 1270만 원 나온다고요. 그것도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금이 더 줄어들어요. 이걸 계산하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억울할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물론 단돈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것은 억울할 수 있겠죠. 짜증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얼마에 팔았어야 돼요? 12억에 팔았어야 돼요. 그러면 12억, 5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7억 남죠? 7억이 비과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12억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을래요? 3억 더 받고 15억에 팔아서 2천만 원 세금 내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가주택은 실무에서 의미가 없다고요. 더 받으면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왜? 3억 더 받고 팔아도 세금은요. 2천만 원이 채 안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올려서 파는 게 상책인 거죠. 최대한 올려서 파는 게. 그래서 생각보다 고가주택은 세금이 많이 안 나와요. 고가주택은.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요즘은 어플이 잘 개발이 돼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 어플들 많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어플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뭐 이런 것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그냥 거기에 1세대 1주택이고 얼마고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 쭉 해서 나와요. 요즘은 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니까 실무 가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하게 경쟁력이 없는 이상 세무사도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다 대체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게 다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판례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질문을 던지면 결과물이 그냥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세무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세무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2억이 초과됐을 때 내는 세금이 고가주택은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10억 초과분이면은 뭐 13억도 있고 14억도 있고 15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무적으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다 그러면은 15억 아니면 20억밖에 없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왜냐하면 15억짜리하고 20억짜리가 딱 정수로 끝나요. 나머지는 다 소수점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소수점이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 몇 문제나 나올까요? 예? 한 문제 나옵니다. 찍으세요 그냥. 안 할 거잖아요. 올해는 2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2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2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거고 1문제. 근데 찍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찍는 거하고 모르고 찍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보죠.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15억에 팔았다면 15억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다면 4억의 이익이 생겼다면 그러니까 매매가가 15억인데 이익이 4억이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15억 중에서 얼마까지는 비과세? 12억까지는 그냥 비과세 해주라고요. 12억까지는. 그러면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만? 12억 초과분인 3억만 과세하겠다고요. 그러면 15억에서 3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20%죠?
그러면은 15억으로 계산한 4억 중에서도 얼마까지? 20%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5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과세되는 차익은 얼마가 돼요? 8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비과세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20억 중에서 12억 초과분인 얼마? 8억이 과세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40%죠? 그죠? 그러면 20억 가지고 계산했을 때 나온 이익이 4억이라면 4억 중에서도 몇 프로만? 40%, 즉 20분의 8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즉 4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라고요. 그러니까 1억 6천이 되겠죠.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어렵지는 않죠? 이 두 가지만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위계약서 있는데 허위계약서는 놔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될 내용인데,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계산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32페이지를 보세요. 자, 232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나왔어요? 예. 네. 요거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일단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잘 보셔야 될 게, 양도 가액에서 뭘 빼느냐면,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를.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를 따로 써놨죠. 묶어서 필요경비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 장이 있어요.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경비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필요경비 내역서에 보면은 취득가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묶어서 필요경비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나온 이익을 뭐라 그래요?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뭘 빼주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냥 줄여서 쓸게요. 줄여서 써서 장특공제라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을 양도 뭐라고 해요?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주느냐? 기본공제라는 걸 빼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을 빼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수십 번을 적어도 좋고 수백 번을 적어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요게 양도소득세 계산식이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복잡한 계산 구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입니까? 글자 그대로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은 내는 세금이다. 그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익은? 아니요, 일반적으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계산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그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얘죠.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다음에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얘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온 이익을 뭐라고 해요? 차익이라고 해요. 이익을. 차익. 가액하고 차익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액은 수익금액이고 팔아서 받은 돈. 이익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을 뺀 나머지 남는 돈. 아셨어요? 그래서 이익을 구했어요. 이익을 구했는데 여기서 바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두 번 더 계산해요. 이익을.
그래서 이익을 총 몇 번 계산하느냐? 3번 계산합니다. 하나는 차익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요,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요, 과세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3번 계산을 합니다. 이익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익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과세가 되는 금액이라고요. 됐어요?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세액이 우리가 내야 될 뭐예요? 세금인 거죠. 세금. 그래서 우리가 이익은 총 몇 번 계산한다? 3번 계산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차익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요,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요, 과세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가액에서 출발을 해서 차익을 구하고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공제되는 항목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필요경비가 있고, 또 하나는요, 장특공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시라고요. 이 순서를. 그러니까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가장 나중에 공제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뭐예요? 기본공제. 그죠? 네, 그러면 다 틀리다고요. 그럴까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오픈 테스트 보여주고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얘인데, 얘라고요. 얘 계산할 때 마지막에 공제되는 것은 얘라고요. 얘가 아니고.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고, 이게.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가장 나중에 공제되는 것은 그랬으면 기본공제가 맞아요. 근데 소득금액 계산 시 분명히 소득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계산할 때 마지막에 공제되는 것은 장특공제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앞자만 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 필, 차, 특, 소, 기, 과 이럴 거예요. 가액에서 뭘 빼서? 필요경비를 빼서 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빼서 소득을 구하고, 기본공제를 빼서 과표를 구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뭐만 빼면 돼요? 장특공제만 빼면 되는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2개를 빼야죠. 필요경비와 장특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죠. 과세표준은 차익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2개를 빼야 되고 나중에 이걸 동그라미 치면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이걸 옆에다가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가필, 차특, 소기과. 아셨어요?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단어의 뜻을 알고 외우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가액은 뭘 이야기한다? 수입이라면 필요경비는 지출이고 그래서 나온 이익을 차익이라고 하고. 아셨죠? 거기서 장특공제를 해서 다시 이익을 구하고 다시 기본공제를 빼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왜 이익을 구했는데 2번을 더 빼주느냐,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해 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이걸 왜 해줄까요? 장기간 보유하면 왜 공제를 해줄까? 뭐 투기도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화폐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1억에. 그리고 나서 10년 가지고 있다가 5억에 팔았어요. 나 얼마 벌었어요? 4억 벌었네요. 4억에 이익이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차익이라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1억 원만큼 무엇을 했고 지출을 했고 1억 원을 지출을 해서 얼마를?
5억 원을 벌어들였다고요. 중간에 다른 지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나한테 남는 이익은 얼마라고요? 4억이라고요. 그죠? 문제는 4억이 진짜 내 이익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4억이 내 진짜 이익이 되려면 10년 전 1억이 지금의 1억하고 화폐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근데 10년 전 1억이 지금의 1억하고 화폐 가치가 같겠냐고요? 다르겠죠? 그러면 10년 전 1억은 지금의 1억보다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들 10년 전 1억이 지금의 1억하고 화폐 가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1억이 화폐 가치가 높아요? 10년 전 1억이 높아요? 10년 전에 10만 원 가지고 마트 가서 살 물건하고 지금 10만 원 가지고 마트 가서 살 물건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사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더 하락해요. 즉 과거의 화폐 가치가 지금의 화폐 가치보다 높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화폐 개혁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1억이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8개요. 1억이면 8개라고 1억이면. 그죠? 이걸 다 쓰고 앉아있으면 뭐 하냐고. 옛날에는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요. 어지간하면 다 이건 그냥 쓴다고요. 그죠? 요즘은 뭐 10억, 20억도 우스워요. 뭐 어디 보면 이상한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죠? 안 봐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 다 짬뽕 해놓은 거죠? 거기 보면은 10억, 20억이 아니죠? 1조 4천억 뭐 요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 뭐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나중에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를 하면은 거기는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남동 같은 경우? 전세가 100억이에요. 근데도 줄을 서요. 전세가 100억이라는 것은 매매가가 한 150억, 200억 간단 소리예요. 근데도 없어서 못 내놔요. 내놓자마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아요. 그럼 100억을 쓰려면 도대체 내가 동그라미 몇 개를 써야 되냐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6개는 없어도 돼요. 화폐 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화폐 가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고려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과거의 10억은 지금의 10억, 과거의 1억은 지금의 1억보다 높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계모임 같은 거 하죠. 그래서 뭐 누구 결혼식 하면 얼마, 누구 뭐 하면 얼마, 뭐 이런 것들 주지 않아요? 계모임 할 때? 그거 어떻게 줘요, 돈을? 얼마씩 줘요? 금액 정해놓고 줍니까? 금액 정해놓고 주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시죠? 늦게 받는 사람이 억울해요. 그러니까 빨리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100만 원 받는다. 빨리 결혼한 친구는 100만 원 가지고 냉장고 2대 살 수 있어요. 늦게 결혼한 친구는 100만 원 가지고 냉장고 한 대도 못 사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돈은 똑같이 냈는데 나중에 화폐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려면 물가, 그 화폐 가치 변동률을 고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 교통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물가를 제일 빨리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교통비가. 그러니까 교통비,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요금에 100명분, 지하철 요금에 50명분. 그러면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받는 돈도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면 그만큼 받는 돈도 떨어지고, 근데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뭐 아니면 뭐 새우깡 값에 몇 개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값에 몇 명분, 뭐 이러면은 그때그때 물가에 맞춰가지고 뭐 택시 기본 요금에 몇 명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늦게 받는 사람도 억울하지는 않으니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실제 내가 낸 이익은 여기만 되죠. 그죠? 네, 이게 소득이라는 거, 이게. 그러면 요게 진짜 내 이익이거든요. 왜? 여기서부터 무슨 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소득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요 전까지는 소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려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산이 쉬워요? 어렵죠? 왜? 물가는 물건마다 달라요. 짜장면 값이 몇 배가 뛰었냐고요. 새우깡 값이 몇 배가 뛰었느냐고요. 다 동일하진 않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목 가치로만 계산하자. 그냥 단순히 화폐에 적힌 글자로만, 숫자로만 계산하자. 가치는 고려하지 말고. 그게 차이. 근데 그게 오래됐으면은 화폐 가치는 변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요걸 공제해 주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장특공제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 공제율이 어떨까요? 공제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익이 더 많이 잡혀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 개념은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러면 올해 1월 달 화폐 가치하고 지금 12월 달 화폐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체감으로 느껴질 만큼 달라졌어요? 진짜로? 교통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화폐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부터 해줘요. 3년 전까지는 화폐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냥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것부터 공제율이 들어가요. 공제 금액이. 이해되셨죠? 근데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전 세계가 다. 일본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지금 몇 년째 지금 경기 침체인데요. 거기는 디플레이션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죠. 왜? 인플레이션이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값은 올라가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 있지만 나머지는 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건 인플레이션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즉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놓은 제도라고요. 그래서 외국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시험제 잘 나와요. 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안 해준다고요. 장특공제는 어디 것만 해준다? 국내 것만 해줘. 국내 것만.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해서 진짜 이익을 구했고 여기서부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익이 나왔으니까 세금 계산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를 더 빼줘요. 기본공제라고. 이걸 왜 빼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네? 어디에 쓰려고? 그렇죠? 먹고 사는 데 쓰려고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비용은 빼주겠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요. 사람 먹고 사는 비용인데 이걸 안 빼주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라든지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세금 뭐 매년 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인적공제라고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주고 뭐 거기에 교육비 공제, 무슨 공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주거든요. 그건 왜 해주느냐? 근로자라든지 사업자들은 다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면 일해서 번 돈이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번 돈 맞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은 빼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의식주 그것만 있으면 사람답게 살아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의사소통이에요. 교육. 언어가 발달을 해야 된다고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그렇죠? 동물들은 수신호를 하긴 해요. 뭐 소리를 내서 수신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대화가 이끌어지진 않지만은 사람은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교육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프면은 병원 가라고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해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즉 퇴직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으로 부동산 사가지고 그거 팔아서 노후자금 쓰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건 너무하죠?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간 여기까지 빼고 남는 돈이 진짜 여윳돈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팔아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빼줍니다. 뭐 이만큼 남죠? 물가 상승률도 빼줍니다. 이제 이만큼 남죠? 생활비까지 빼주겠대요. 그러면 이만큼 남죠? 이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 이 소리예요. 굉장히 깔끔한 법률이에요. 계산식으로만 보면. 근데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았다. 20억에 팔았는데 세금은 25억이 나온다. 이럴 일은 없어요. 아셨어요? 왜? 최소한 이 세 개는 빼주니까. 빼주고 그중에 일부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100억에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대신 아까 미등기는 요 혜택을 안 주는 거고, 미등기는. 이 혜택을 안 주는 거고 세율이 엄청 높은 거고요. 아시겠어요? 자,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해가 돼야 지금 다음 시간에 계산 구조를 설명드릴 때 좀 수월하게 가니까. 자, 이때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여기서부터 소득이라는 글자를 쓴다 그랬죠? 근데 소득세는 지난 시간에 인별로 계산한다, 물건별로 계산한다. 그래요. 인별로 계산해요. 인별로. 그것도 1년치 묶어서요. 여기서부터. 근데 처음부터 인별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별로 계산하느냐? 자산별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별로. 그래서 처음에는 자산을 잡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자산을 잡은 다음에 그걸 모아서 인별로 가요. 인별로. 소득 금액부터.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예를 들어서 A를 하나 팔았어요. A를 팔았으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차익 구하고 다시 장특공제 빼서 뭘 구하라고요? 소득을 구하라고요. 여기까지 해놓으라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B를 팔았어요. B를 팔았더니 역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소득이 나왔어요. C를 팔았어요. 쭉 계산을 해봤더니 역시 소득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가 끝났어요. 22년도가.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정산하라고요. 지금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산하라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4천만 원이 나왔고 여기가 3천만 원이 나왔고 여기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산하려면은 1년치 모아서 정산하려면은 뭐별로? 인별로 정산하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를 봤더니 갑과 을이 공동명이네요. 여기는 갑의 단독명이고 여기도 갑과 을의 공동명이네요. 부부 공동명이. 지분은 동일하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 것만 모으라고요. 그러면 갑의 것만 모아보죠. 갑의 것만 모아보니까 A에서 얼마? 2천. B에서 얼마? 3천. C에서 얼마? 1,000.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갑이 벌어들인 1년 전체 소득은 6천이죠. 여기서 기본공제 한 다음에 과세표준을 구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라.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별로 계산을 하고 자산별로 계산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걸 다시 뭐별로 묶으라고요? 인별로 묶어서 들어가시라고요. 인별로 묶어서.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몇 번 해줄까요? 여러 번 해줘요. 물건마다 해주니까. 기본공제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줘요. 그것도 한 사람만. 그 사람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나중에 설명드릴 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때 그럴 거예요. 소득별로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계산식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식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납세 절차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